해상법 제1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화증권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력에 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는데요. 선화증권을 통한 거래의 법적 신뢰성을 보존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로 선화증권의 효력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한 의무에 의한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선화증권의 매수인, 은행, 보험자 등 선화증권의 선의의 소진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화증권의 유통성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의 효력으로는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효력인 물권적 효력과 증권기재상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효력인 채권적 효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소진과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송화인과 선화증권 소진과의 관계에서 기인해 운송 중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선화증권 소진과 선화증권의 발행에 의해서 운송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한 운송인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물 인도 청구권에 관해서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문헌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증권 소지인은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증권에 기재된 내용만 검토하면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운송인과 송화인과의 관계, 송화인과 선화증권 소지인과의 관계, 선화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운송인과 송화인과의 관계는 운송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로서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선화증권은 계약 내용의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운송인과 송화인과의 관계, 송화인과 선화증권 소지인과의 관계, 선화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운송인과 송화인과의 관계는 운송계약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인데요.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선화증권은 계약 내용의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송화인과 선화증권 소지인과의 관계는 선화증권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관계인데요. 이들 사이의 선화증권의 교부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운송 중의 운송물을 선화증권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화증권의 인도가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물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선화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인데요. 송화인과 선화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기인해 운송 중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선화증권 소지인과 선화증권의 발행에 의해서 운송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과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물 인도 청구권에 관해서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문헌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증권 소지인은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증권에 기재된 내용만 검토하면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를 정하는 효력을 채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먼저 물권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화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에게 선화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는 운송물 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나 질권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증권성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화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성이 또 이를 뒷받침합니다.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송화인은 운송인의 직접 점유하에 있는 운송물을 매매나 담보의 설정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설상 절대설, 음정상대설, 대표설로 나누어지는데요. 절대설은 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점유와는 관계없이 증권의 이전만으로 운송물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학설입니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서 그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190조의 점유 이전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상법이 인정한 독특한 점유 이전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증권 소지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장되지만 공권이 발행된 경우나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선의 취득된 경우에는 결국 증권 양수인의 물권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정상대설인데요. 운송물의 직접 점유는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간접 점유만이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이전한다고 하는 설명하게 됩니다. 증권에 의한 간이 양도를 부정하게 되어 상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게 되므로 오늘날에는 이 학설을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표설인데요.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인도는 곧 운송물의 간접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라는 학설인데 이것이 현재의 통설입니다. 운송물의 처분과 물권적 효력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이 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처분하더라도 운송물의 매매 당사자 간에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매도인의 급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송물이 인도된 것이 아니므로 종국적으로 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증권 수수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소유권 이외의 질권, 유치권 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물권적 처분과 운송인에 대한 처분권 행사는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요. 운송물이 실제로 처분되어 양수인이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이 그 운송물 자체의 선의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유통질서보다는 현실의 물건 자체의 유통질서가 우선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송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화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의 청구, 운송의 중지 또는 반송, 그 밖에 운송물을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채권의 내용이 선하증권의 문헌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송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선하증권 문헌상의 운송채권에 대한 송화인의 권리를 양도하게 됩니다. 선하증권 소지는 선하증권을 소지한 후에는 운송계약의 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선하증권의 유통성과 채권적 효력의 관계에서는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하인 또는 제3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운송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을 근거로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축소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명시된 대로 권리 의무가 형성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법적 경제적 지위가 상실되어 무역 대금 결제가 현금 결제 방식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화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선하증권의 요인성에 의하여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물을 선적하고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발행하는 운송증서이기 때문에 선적을 법률상의 원인관계로 한다는 요인성 이론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요인성보다는 문헌성을 다음은 학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물을 선적하고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발행하는 운송증서이기 때문에 선적을 법률상의 원인관계로 한다는 요인성 이론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요인성보다는 문헌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론이 대립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실제로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공선화증권의 효력이나 실제 선적한 운송물과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그 종류, 수량, 중량 등의 내용이 있어서 다를 경우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인성을 중시한 이론에서는 선화증권의 문헌성도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정 가능하다고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공선화증권은 무효가 되고 수령한 운송물과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 운송인은 선적항에서 실제로 수령하여 선적한 운송물을 인도하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선화증권의 문헌성은 운송물의 동일성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인데요. 영미 커먼로에서는 선적 시 외관 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송화인의 보상장을 받고 크린 선화증권을 발행한 것은 허위 표시이고 공공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보상장은 위법이고 무효이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판시하고 있는데 요인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문헌성을 중시하는 이론은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선화증권상의 권리는 운송계약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문헌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화증권은 유통증권으로서 외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영미법상의 금반은 법리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운송인이 선적하지 않고 공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은 운송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화증권의 문헌성에 대하여는 상법 제854조 제1항,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3항, 함부르크 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는 반면 영국의 1855년 선화증권법에서는 결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문헌성에 대하여 영국 판례상 운송물의 수량, 기호 및 외관 상태에 대하여는 금반원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품질에 대한 문헌은 운송인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상법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의 내용과 운송인이 운송물 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증권이며 동시에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채권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그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기 때문에 배서금지의 문헌이 없는 한 배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때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구상법에서는 화물상환증의 문헌증권성에 관한 제131조를 선화증권에 준용하였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용인증권성과 문헌증권성의 모순에 대하여 불법행위설, 채무불이행설 및 절충설이 대립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상법은 선화증권의 경우에 화물상환증의 문헌증권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제854조 제1항의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운송물이 선화증권의 기재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공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4항을 받아들여 선화증권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상법이 선화증권의 기재에 대하여 결정적 증거력을 인정하던 것을 추정적 증거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요. 운송인은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의 선의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의의 증권 소진을 보호하기 위한 영미법상의 법리인 금반원의 법리, 즉 에스토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화증권 소지인이 원리 운송계약과 운송물을 입증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현행상법의 해석으로는 채권적 효력을 둘러싼 학설의 대립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지약관의 사용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량 운송물을 취급하는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책임을 지기가 곤란하므로 내용 불명, 송화인의 선정 및 계량, 계량하지 않음 등과 같은 부지약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선화증권 기재의 효력에 대해서 각국 법이 약간씩 입장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법 854조에서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고 선의의 증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양선에 적용되는 상법과 국제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규정이 다른데요. 상법에서는 문헌증권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해서 선의의 증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해상법에서는 역시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선의의 증권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1971년 해상 물건운송법에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선의의 증권 소지인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1992년 해상물건운송법 제4조에서는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한 결정적 증거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1893년 하터법 제4조에서는 운송물의 양에 대해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운송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부실기재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주로 현재는 내양선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양 운송에 적용을 하고요. 연방선화증권법에서는 운송물의 양에 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 항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은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37년 상법 제656조에서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는데 단 내용 부지약관이 있는 경우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에서 단순한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계약 당사자 및 제3자 구별 없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1966년 해상운송계약법 제36조에서는 선화증권의 기재에 일정한 문헌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품운송계약에서는 별도 계약 없이 선화증권의 뒷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입증되는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각국의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상의 강행법규에 의한 일정한 규제가 있습니다. 반면 용성계약은 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좀 더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성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용성계약과 선화증권의 효력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용성계약과 선화증권 중 어느 것이 운송계약으로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용선계약하에서 발행된 선화증권의 문제는 1. 용선자에게 발행된 선화증권을 용선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용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가 양도되어 용선자가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3. 용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그가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4.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가 양도되어 용선자 아닌 제3자가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의 각각 문제를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용성계약의 내용을 편입한다는 편입약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용성계약 편입약관의 효력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화증권 소지인이 용선자인 경우인데요.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용선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선화증권은 운송물의 수량, 외관 상태, 선적에 대한 증거인 화물 수령증 및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에 불과하므로 용성계약이 운송계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송 도중 선장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었는데 용성계약서에는 선장의 과실이 면책사유가 아니었으나 선화증권에는 선장의 과실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운송인과 선화증권 소지인인 용선자 사이에서는 용성계약이 운송계약이므로 운송인은 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용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가 양도되어 다시 용선자가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역시 용성계약이 운송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었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선화증권의 뒷면 약관과 용성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용성계약이 따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용성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있으나 선화증권에는 중재조항이 없었던 사안에서 운송물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 소지인이 용선자가 아닌 경우인데요. 용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그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용선자가 아닌 제3자는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인과의 사이에서는 선화증권만이 운송계약의 증거가 됩니다.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가 다시 양도되어 용선자가 아닌 제3자가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운송인이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운송인과 용선자 사이에서는 용선계약이 운송계약이므로 선화증권은 화물 수령증 및 권한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영국의 1855년 선화증권법 제1조에서는 선화증권의 양도 시 선화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선화증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선화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선자에게 발행된 선화증권처럼 선화증권을 운송계약과 별개로 보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만한 계약 자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트킨 판사는 이러한 경우 선화증권의 양수인은 용선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양수하는 것도 아니며 선화증권상의 용선자의 권리 의무를 양수하는 것도 아니고 선화증권의 기재 내용에 따른 새로운 계약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문헌증권성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용선계약의 내용을 편입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화증권에는 용선계약의 내용을 선화증권에 편입한다는 편입약관을 자주 사용합니다. 운임과 그 밖의 조건은 용선계약대로 함과 같은 표현인데요. 선박 소유자가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용선계약의 내용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으로 인정되는 용선자 이외의 제3자가 선화증권 소지인인 경우에는 편입약관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용선계약의 내용이 편입약관의 기재대로 선화증권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편입약관은 용선계약서가 아니라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용선계약에는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가 요구하는 대로 선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발행되어야 할 선화증권의 양식을 정해놓거나 그 선화증권에 포함되어야 할 용선계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선계약서의 편입 문구만으로는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용선계약 내용 편입 문구만이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편입약관은 편입하려고 하는 용선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편입 문구가 편입될 용선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용선계약의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문구는 용선계약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니고 운송물의 선적, 운송, 양육 및 운임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 및 면책 사유는 용선계약서대로 함이라는 문구에서의 조건 및 면책 사유는 운송물의 운송, 양육 및 인도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중재조항과 같은 부수적인 내용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문구는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의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 중 편입 문구에서 말하는 용선계약이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선화증권을 발행한 선박 소유자가 체결한 원래의 용선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이고 재용선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라면 정기용선계약보다는 항해용선계약의 내용이 선화증권에 편입되기 적절한 것이므로 위 편입 문구에서 용선계약이 위하는 반대로 재용선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편입약관에 의하여 편입되는 용성계약의 내용은 선화증권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모순될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우선하게 되는데요. 이 용성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3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3. 편입약관에 의하여 편입되는 용성계약의 내용은 선화증권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모순될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 용성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용성계약의 중재조항은 선화증권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선자는 최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용성계약 조항이 선화증권에 편입된 사안에서 영국 대법원은 이 조항이 용선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에서의 운송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중 누가 선화증권에서 말하는 운송인인가가 문제되는데요. 선화증권이 용선자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이 됩니다. 선화증권이 용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상대방인 운송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중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도과시켜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계약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요. 용성계약의 종류에 따라 그 법적 성질과 적용 법리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관계가 선체 용선 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을 점유, 관리, 운항하고 선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선체 용선자이므로 선화증권상의 운송인도 선체 용선자가 됩니다. 정기용선 또는 항해용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해 선박을 점유, 관리, 운항하며 선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선박 소유자이고 선장은 그의 대리인이므로 선장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에서 말하는 운송인은 선박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용선자나 용선자의 대리인이 선장을 대리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화증권에 서명하고 발행한 경우에도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이므로 역시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은 선박 소유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인정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용선자를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기억, 선화증권의 모두에 용선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또한 그 안에 운송계약이 송화인과 용선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명시된 경우. 니은 용선자가 유명한 전기선 운송업자로서 자신의 선대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기용선한 선박으로 운송한 운송물에 대하여 용선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선장이 서명 발행한 경우. 디귿 선화증권의 운송인 확인약관에서 용선자를 운송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리을 용선자가 전기선 운송업자로서 자신의 선대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기용선한 선박으로 운송한 운송물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선화증권을 서명 발행한 경우. 미음 선화증권에 사용약관이 있어서 용선자가 운송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 소지인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용선자를 운송인이라고 오해하여 용선자에게 배상 청구를 하자 용선자의 대리인이 마치 용선자가 운송인인 것처럼 그 배상 청구에 대하여 계속 협상을 진행시킴으로써 선화증권 소지인으로 하여금 위 오해를 진정한 것으로 믿게 만들고 또 한편 진정한 운송인인 선박 소유자에 대한 배상 청구의 제소 기간을 도과하게 만들어 선박 소유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잃게 만들었다면 용선자로서는 더 이상 자신이 운송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근반원의 법리가 적용되었던 경우. 이 중에서 기역에서 리얼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발행 주체가 용선자이고 선화증권으로 입증되는 운송계약의 주체가 용선자이므로 당연히 용선자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용선계약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선화증권의 법률관계에 의한 당연한 효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음의 경우는 영미법상의 근반원의 법리가 적용된 것인데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도 동일한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요. 사무엘 대 웨스트 하틀풀 스팀 내비게이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월튼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많은 판결들이 인용되었고 어느 정도는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획의 사안에 있어서의 서류와 정황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주로 계획의 사안에 있어서의 서류와 정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형적인 사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선체 용선에 해당하는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에서 송화인과의 계약은 용선자와 송화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선박 소유자와 송화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 용선계약의 용선자가 오로지 만재 운송물을 선적하기로 하고 운임 지급을 보증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안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선자가 만재 운송물을 선적하고 선화증권상의 운임을 초과하는 용선 운임을 합의된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그 책임이 종료한다는 내용이 흔히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선화증권하의 운송계약은 통상적으로 선박 소유자와 송화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안에 있어서조차 나의 의견으로는 어떤 철칙을 세워둔다는 것은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종류에 속한 사안들에 있어서조차도 그 정황과 서류의 내용은 계획의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한 이 두 가지 타입이나 종류의 중간에는 무수히 다양한 중간적인 사안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사용약관 또는 운송인 확인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국 법원은 그 약관의 기재 내용대로 선박 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사용약관이라는 것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그 선박의 소유자이거나 선체 용선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화증권은 그 회사가 선박 소유자 또는 선체 용선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선박 소유자 또는 선체 용선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입니다. 운송인 확인 약관인 그 선화증권은 선화증권 소진과 선박 소유자 사이의 계약이고 선화증권에 근거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관입니다. 즉 운송인이 선박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약관인데요. 사용약관 또는 운송인 확인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입장과 유효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8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요. 용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서 단지 선박 소유자를 운송인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용선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8항의 위반에서 무효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이 약관은 누가 운송인인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취지의 것이 아니므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8항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인데요. 영국 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일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